한국 성매매 산업에서의 내부 인적 교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뭐 포주가 사채업자가 되고 뭐 이런 인적 구성의 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이제 뭐 포주, 뭐 알선자, 뭐 구매자,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뭐 구체적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인적 사람들이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증권회사, 뭐 채권 추심 신용정보회사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 거기에 다 이제 그 행위자로 가담을 한다는 거죠. 성산업에. 그래서 인적 구성이 과거하고 많이 다르다. 그런 얘기. 질문을 들으면서 이제 두 개의 용어의 어떤 뉘앙스라고 그러나 성노동자라고 하면 왠지 좀 자발적으로 본인이 어떤 참여 자발적이에요. 그런 느낌이 들고 성매매 여성이라고 아니죠. 하면 우리가 자본주의가 나올 때 네. 노동자가 내가 자발적으로 노동자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거든. 그렇긴 생산수단을 한데 전부 다 뺏겼기 때문에 네. 할 수 없이 나는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이것도 이 사람들이 다른 산업에 들어가고 노동자로 할 수 있었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산업에서 바깥으로 빠져나온 거야. 근데 여기는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네. 응? 이게 하나의 산업이 된 거예요. 산업이. 왜냐하면 성매매 노동자들이 이윤의 원천이 된 거거든요. 현재 성매매 산업 규모는 그 어느 때보다 확대되었고 이제는 누가 포주인지 알선자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인물이 개입하고 또 세밀하게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업주로부터 받았던 선불금 대신 유흥업소 종사자 자격이라는 개인 신용을 통해서 다양한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고 업주는 여성들의 차용증 채권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업소 창업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현상은 탈산업 이후 개인 부채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려는 자본의 방향 전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관계 속 행위자의 범죄에는 포주, 구매자, 알선자 같이 성매매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뿐 아니라 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채권 출신회사의 경영진, 직원, 투자자까지 포함되고 이들의 공통점은 여성들이 지급하는 수수료, 원리금 상환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매매 여성을 현금화를 낳는 거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성의 부채는 단순한 족쇄가 아니라 여성의 미래 수입, 다른 여성들의 부채과의 분명, 채용증의 이전 가능성, 금리, 경제 상황 등과의 관련성 속에서 조절되는 것으로 이러한 조절의 주체는 업소와 업주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이가 부채인가, 부채가 맞나 적나가 아니라 누가 이 부채를 조절하는가, 부채를 조절하는 힘은 무엇인가가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매매에서 여성 개인의 부채가 조정 가능하다면 왜 많은 여성들이 부채 때문에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 부채 관계 작동의 가세하는 힘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리대금 문제를 보면 노동자와 빈민의 생존과 직결되는데 개인 신용의 확대를 통해서 팽창하고 있는 현대 금융산업 구조 속에서 신용이 없는 빈민에게 탈취한 높은 이자 수익이 자산가 계급의 낮은 이자율을 보장하는 금융적 안전장치로 금융회사 먹이사슬 구조로 고리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이 바로 이 먹이사슬 구조 말단에 있습니다. 2000년대 초 포주를 대체하는 새로운 채권자 그룹으로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이 부장하는데 단순히 채권자 그룹이 교체되는 것을 넘어 신용을 통해서 한국 사회 성매매 산업이 재구조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불법적인 성매매는 합법적인 경제 행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사법적 비호도 받게 됩니다. 소규모 자영업 수준의 전통적인 성매매 업소를 창업하는 것과 강남의 노른자 땅에 고급 호텔 같은 대형 룸사롱을 창업하는 것은 자금 조달 방식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룸살롱 창업을 목적으로 저축은행의 강남 유흥업소 특화대출이라는 상품을 이용해서 약 115억 원의 대출금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업주는 금융권에 여성들의 선물금, 사용증을 안전보장장치로 제출하여 대출받아 업소를 운영합니다. 아까도 말했던 여성들 채용증이 안전보장장치로 이렇게 제출돼서 그걸 기반으로 대출받아서 이제 업소도 열고 운영도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것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경제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자본 축적 방식이 여성의 성매매라는 점과 여성들이 탈성매매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가정된 사회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탈성매매는 불가능합니다. 축적일기에 직면한 자본은 화폐 형태 속에서 앞으로 축적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부채를 제공하고 높은 수수료 이자를 붙여 상환하도록 만들어서 채취하는 것입니다. 약탈적 대출이라 불리는데 그 결과 한두 초과 인생, 카드 돌려막기, 신용 불량자 양산, 부채 경제가 나타납니다. 이전 시대의 신용이 산업 자본에 대한 섭취였다면 현재의 신용은 개인의 삶 자체를 섭취하는 수단입니다. 또한 금융의 민주화, 자본의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그러니까 신용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신용을 통한 대출 확산에는 채무자가 높은 수수료, 이자, 대출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는 거고 성매매 여성을 위한 대출 상품이 그러합니다. 성매매 여성이 벌어들일 미래 수익에 대한 사회적 신뢰, 여성 몸의 증권화 과정이 이러한 부채 경제를 가장 하부에서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흥업소의 수익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마찬가지인데 성매매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 사회에 이미 널리 퍼져 있고 수많은 남성 손님, 업소와 경찰과 공무원 간의 카르텔, 엄청난 금액의 유흥업소 특화 대출 이런 것들이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몸을 금융 투자 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은 다양한 금융 테크놀로지로 가능한데 대표적인 것이 채권의 유동화 기법, 증권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1998년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유동화 전문회사 SPC라고 하는데 SPC가 설립되면서 자산 보유자가 채권 등의 자산을 SPC에 양도하는 채권 양도 등의 금융 기법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은행은 증권화를 통해 자신의 재무제표에서 발생한 신용이익을 다른 금융기관에게 이전하여 분산시키거나 가공을 해서 자본시장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은행은 채무자에게서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를 누군가에게 판매해서 대출금 회수 이전에 그것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또 다른 고객에게 추가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개별 대출 채권 또는 대출 가운데 만기나 상환 방식, 이유 등의 유사한 다수의 채권을 모아서 SPC에 결집시키고 SPC가 이를 기초로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서 일반 대중에게 분산 매각, 그러니까 증권화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성매매 특별 부분 구매자, 알선자 등 성매매 산업 내 개인의 역할에 집중한 제도적 규제로 자본 유입을 통해 성매매 산업이 팽창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 시대에 형성된 성매매 직결지의 폐쇄, 직장촌이나 이런 우리 같은 것들을 이제 폐쇄하는데 가시적 효과에 집중하느라 성매매 경제의 그런 거시적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성운동은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데 힘을 모으면서 포주, 성공예자, 성매매 피해자 등의 정체성에 근거한 운동에 집중했고 그 사이 법정에서 포주는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의무가 있는 소유자, 시민, 사업가로 정의되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성매매 산업은 금융화의 효과로 대형화되었고 금융자본이 재투자할 수 있는 수익성 높은 산업이 되었고 스스로 위기를 관리해서 수익을 달성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며 정해진 세금을 낸다면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성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가짐을 등급화를 유지하는 장치가 존재합니다. 에이전시가 다수 여성을 확보한 후 등급에 따라 특정 업체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등급의 룸사롱을 경험하게 해서 자신의 등급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장치가 초이스라는 단계인데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초이스 단계에서 남성 손님들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들의 평가가 가격의 지급, 나아가 수익 창출로 이어지면서 자신의 초이스 여부, 초이스 성공에 따른 소득이라는 지표로 여성 자신이 해당 업소에 적합한지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있던 은행이 그 채권을 내한테 회수하지 못하면 다른 데 팔아 넘기고 그 팔아 넘긴 데서는 더 높은 이자로 내한테 다시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건 거예요? SPC라고 하는 게 자금을 유동화시켜주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동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그거는 그 담보를 예를 들면 뭐 기업은행이면 기업은행,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 거기가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돈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은행 입장에서 놓고 보면. 네. 내가 은행이고 한송이 선생님이 저기라면 내가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나는 한송이 선생님 집을 담보로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한송이 선생님이 20년 갚을 동안에 예. 20년 갚을 동안에는 그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 그쵸. 이거는 고정자산, 고정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들레즈의 그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그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거를, 그 경계를 허물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러니까 은행이 내가 20년 동안 갚을 동안 내가 만약에 1억을 빌렸다. 그럼 1억에 대한 담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른 데다가 빌려주면서 다시 그 1억의 일부를 빌려주는 게 아니라, 사는 그거를, 거지. 그거하고, 뭐 이동근, 뭐 저기 몇몇 거를 이렇게 모아갖고, 이렇게 모아요, 이렇게. 모아갖고, 그거를 채권을 하는 거야, 채권. 채권? 채권화해서, 이거를 박 대표한테 팔아. 예. 야,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든지 무디스 같은 데서 이거는 안전한 채권이라고 AAA 등급을 얘기한 채권이야. 그러니까 예. 이 채권을 네가 사. 그러면 이 채권에 대한 수익이 어느 정도로 발생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형태로 채권화를 하는 거예요. 채권화. 그걸 모아갖고 이렇게. 예. 그러면 그 은행 입장에서 놓고 보면 돈이 예를 들어서 3명한테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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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이 묶여 있다가 이거를 채권으로 해갖고 이거를 박 대표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팔아버리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회사를 SPC라고 해요. 그게 투자금융회사 같은 데가 전부 다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팔았어. 그러면 은행은 돈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30억을 다시. 그죠? 그리고 그걸 유동화를 했던 데는 수수료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쪽에 그거를 보증을 해줬던 보증회사는, 신용등급회사는 그걸로 신용등급 해준 거에 대한 돈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30억을 갖고 다시 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대출금이 30억이었었는데, 대출금이 60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그럼 이 대출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불려낼 수가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은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몇 배를 대출을 그리고 몇 배에 해당하는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겠네? 이자 수익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지. 이제 박 대표가 가져가는 거지. 왜냐하면 이거 안전하다고 S&P에서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20년 뒤에는 내가 그 채권 금액 플러스 이자를 계속 받잖아. 매달 이자를 받으니까. 그죠? 대신에 그거는 그 집을 산 한송이 선생님이 꼬박꼬박 매달 이자를 원리금을 잘 낸다라고 하는 근거에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S&P나 무디스 같은 그 신용등급 회사에서 그거를 보증을 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안전한 채권이다.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A 채권, 그 다음에 B 채권, C 채권을 섞어버리는 거야. 막 이렇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걸 모르잖아요. 그게 섞여 있는지를. 그런데 그걸 보증슨 데에서 그 걱정할 거 없다고 보증을 섰는데 나중에 그게 다 부도가 나버린 거야. 그게 바로 2008년 미국 금융위기죠.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등급이 낮은 주택들을 이제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무차별적으로 빌려줬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 그거를 이제 그런 담보 그런 대출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았어. 여러 나라에도 팔고 뭐 여러 군데 팔았는데 그 팔면서 이제 신용평가 회사에서 이거는 되게 A급이다. 믿을 만한 그 투자 상품이다. 이런 보증도 쓰고 했는데 결국은 그 채무자들인 그 집을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대출금을 못 내면서 그게 이제 밑에서부터 붕괴가 되면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그때 이제 금융 붕괴까지 갔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 성매매 여성들의 그 채권도 그런 식으로 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이 굉장히 낮은 여성들에게 고금리로 그 대출했는데 그 대출했는 그것들을 묶어가지고 또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걸 자본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런 그 유동시키는 거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아까 SPC라는 그 투자은행 같은 애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일 처음에 대출을 해준 은행은 음. 30억에 대한 채권을 이제 그 신용 등급의 신용회사에 보증을 받아서 채권으로 팔고 그러면 그걸 현금화하고 그럼 다시 또 대출을 해주고 그럼 다시 그 이자 소득이 되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수입이 늘어나는 거 맞아요? 은행이? 아, 맞죠. 그러니까 그 습수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화폐량이 늘어나잖아요. 화폐량이. 근데 화폐량이 늘어나는 게 장부상으로만 늘어나잖아요. 지금 장부상으로만. 숫자로만. 30억을 받았다가 30억을 다시 채권을 해서 다시 누구한테 30억 받아서 또 그걸 해주고 또 받아갖고 또 그걸 해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 90억이 된 거 아니에요? 90억. 90억의 원천이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성산업에 있어서는 성매매 여성의 노동력이고 약국 같은 데서는 저기지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예? 그 저희가 되는 거죠. 네. 그게 이게 왜 가능하냐면 금으로 태환이 되어져면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반드시 그 화폐가 이제 증가할 때마다 그거와 연관되어져 있는 금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 이게 금태환이거든요. 근데 이걸 닉슨이 실질적인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네, 닉슨이 이게 그 미국에서 그 인플레이션이라니까 자기 금태환 정지를 시켜버려 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금융 그 자본주의가 그때서부터 활성화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럴 때 담보물이 바로 예를 들어서 그 집담보, 그 다음에 뭐 기술, 그 다음에 뭐 기계 이런 거였었는데 금융자본주의가 본격화되면서 성산업이라고 하는 성노동자의 육체가 담보가 되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풀링을 할 때 왜 그 등급이 좋은 거랑 이렇게 막 섞지?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팔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그거를 사기적으로 섞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인 거잖아. 채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을 잘 내는 사람들은 한정되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슬쩍 돈 안 내는 사람, 중간 안 내는 사람, 서브프라임 하나 끼고 예? 그 다음에 완전히 돈을 안 내는 사람들 끼고 예? 대신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거를.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그 정식할 수는 없는 맥시멈은 있는 거죠. 어디가? 은행에. 맥시멈이 없어요. 없다고? 예. 부채 왜 그런 거 있지 않나? 그 은행마다 뭐 기본 자산이 얼마 이상 돼야 되고 그런 그건 이야기 나중에 했어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바젤 협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거 다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발행한 거는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발행을 하고 이런 게 이제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그거 잘 안 지켜져요. 지금은 척취까지는 아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성매매는 불법 납치를 해서 이렇게 어디 가다 놓고 이렇게 뭐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아니라 개인 업주와 사채업자의 관계가 아니라 금융 간의 관계로 해서 자기는 거기에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은 과거와 다르지 않는 구조적으로는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소득과 부채의 그 이분법이 뭐가 문제냐면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이 그 소득 때문에 이제 성매매 산업에 참여한다. 또는 여성이 성매매 산업에 참여해봤자 부채밖에 남는 게 없다. 이런 이제 논쟁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만드는 구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소득이 발생하고 왜 부채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왜 여성들이 그 구조에 계속적으로 진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프로그램이라든가 성매매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었다. 그런 이제 지적을 이 김지 연구자가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충격적으로 와닿냐면 첫 번째가 이걸 도덕주의적 관점에서 봐서 그래요. 성매매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정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매매는 하면 안 돼. 왜? 그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라는 거야. 성이 어떻게 그 돈을 주고 살 판매의 수 있는 대상이 되냐? 되냐 이거예요. 근데 이미 자본주의 사회는 성매매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돌봄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가족끼리 하는 거였잖아요. 가족끼리. 아빠가 아프면 엄마가 돌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돈을 주고 하잖아요. 네. 그죠? 예, 그게 그렇죠. 간병인이나 보호사. 산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거의 대부분을 중국 그 연변 동포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도덕주의적 관점으로 놓고 보면 이 산업이라고 하는 관점이 거기에 투영이 안 돼요. 성노동자라고 주장을 할 때 여성단체에서 하나도 안 붙었어요. 여기서 성매매 업소 여성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연대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회진보연대와 그 민주노총 일정 부분 이걸 노동자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여성운동단체들 있잖아요. 여성운동단체에서 하나도 안 붙었어요. 그때.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하면은 왠지 이 성매매 산업을 합법화로 인정하는 느낌이 든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 도덕적인 관념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을 여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라니까. 이 단체로 봐서는 비자발적인 그런 성매매 여성은 구제의 대상이지만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은 그 연대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나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약간 좀 그런 시각이 조금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근데 알고 보면은 이 책을 쭉 읽고 나면 그런 두 여성이 분리가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잖아, 결국은. 그 탈성매매 여성을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도저히 이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경제적인 부분, 금융자본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사회가 분석이 되고 그런 성산학이 분석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밝혀져서 그런 경제적 실행까지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책의 주장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 여성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경제를 바꿔라. 이렇게 나는 얘기한다고 본다고 봐요. 그 정체성에 기반한 운동이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억압 구조 자체가 여성이기도 하지만 또 가난한 여성이기도 하고 비극적으로 또 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인종 문제는 별로 없지만 이중적으로 이게 착취당하는 구조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체성을 여성으로만 본다든가 노동자로만 본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연대의 어떤 틀들이 그렇게 유연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산업이 되기는 했는데 우리가 아직 공식적으로 산업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 이건 굉장히 음성적이고 이게 우리가 이제 눈으로는 알지만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옆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이것을 하나의 위선이죠, 위선. 산업으로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올바른 그 노동 그거나 아니면은 이게 좀 더 이렇게 바른 산업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런 걸로 가느냐 이러는 계획 약간 우리의 이제 그 도덕적 딜레마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이게 도덕적 딜레마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산업이 성행이 되는 게 있고 쇠퇴하는 산업도 있잖아요. 비디오 대여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젊었을 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비디오 대여점 없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매매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이윤이 안 되면
거기서 돈을 빼갖고 다른 쪽으로 투자하게 해서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이상. 그죠? 그럼 그 산업이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성매매가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니까. 인권의 문제, 뭐 자본의 흐름의 문제 이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로 그 개입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노동시장 자체가 너무 취약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아까 특히 여성 노동시장들이 젊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여성들의 노동이 지금 진입을 못하고 있고 그 노동에서 자기가 그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기가 힘든 어떤 지금의 우리의 그런 현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산업을 더 부추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이제 기본소득제 이런 거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을 못 하고 맞죠. 일할 데가 없어서 이러는데 기본소득 같은 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기본소득이 되든 아니면 복지제도가 되든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구성이 되어져야지만이 극복될 수 있는 그렇죠. 오늘 그 레이디 크레딧이라고 하는 그 1차 그 독서 토론회를 1차를 마치면서 다음에 혹시 또 이런 줌 토론회라고 하는 거를 활성화를 좀 시키면 저는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뿐만 아니라. 그러면 오늘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각자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